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오늘 오전 사퇴하겠다고 밝힌 건데 전문가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송구권 정치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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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오전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밤사이에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도부 중에선 누군가가 이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은 당연히 보궐선거 패배가 확정된 이후부터 당내에서 계속 제기됐던 여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부 사퇴가 있었느냐, 내지는 쇄신 어떤 지도부를 꾸릴 것이냐, 내지는 새로운 위원회들을 꾸릴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 가운데 일단 임명직 당직자부터 사퇴하는 방식으로 일단 화제를 좀 진압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당원들께서 선출해 주신 것이고 바로 국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사퇴 여론을 바로 직접적으로 여론 구성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스케줄이라든지 국감 스케줄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긴밀한 논의들을 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 건데 임명직 당직자는 일괄 사퇴를 했고 네. 이분들을 그러면 먼저 채우면서 봉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퇴하는 인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예. 저한테도 몇 사람이 의원들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는가. 근데 저는 당원도 아닌데 저한테도 올 정도 되면은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셔야 될 게 일단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그렇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쓰고 나서 계속 추가 그 사태가 있으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용산에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분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차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전에는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친윤의 핵심입니다. 예. 친윤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박성민 또 그 사무부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도 친윤의 핵심인데 그렇죠. 같이 이렇게 바로 뒤따랐거든요. 그러니 다른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 어떤 윤심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윤심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기현 그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출직이라고 있을 수 있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총괄을 했어요. 총괄을 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죠. 예. 그런데 참패를 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만 남고 이 임명직이 다 나갔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남아서 다른 임명직을 또 임명을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무총장 새로 임명하고 다 이 선거 끝나서 나갔는데 패스 나갔는데 그럼 정책위원장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모양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기현 대표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보는데 일단 원내대표는 당장 교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가 있고 그렇죠. 예상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조만간 다시 어떤 쇄신의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의 거취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 김 대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분골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언제쯤 그 구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론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발언들은 어제 그제 이야기이고 오늘 오전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오늘 이 본인의 거취에 대한 표명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진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 당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어찌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 오히려 억울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뭐 정치에 있어서 본인의 뭐 억울함의 대소를 따지기보다는 예. 또 명분이란 것도 있고 대의 명분이란 것도 있으니까 뭐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뭐 주말 내일 의총이 아마 지나가야지 저는 거취 결정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뭐 선거 캠페인을 주도로 했습니다마는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본인이 주도했다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무공천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김기현 대표의 뜻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기현 대표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대표 사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그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저는 그거 같아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캠페인을 보면서 과연 메시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남 일색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와서 서울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내일 한번 의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들을 1대1로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김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쇄신안을 원래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7명을 1대1로 면담한 거고요. 그럼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간 게 있나요? 뭐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은 이제 당의 쇄신을 어떻게 꾀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주된 면담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아마 심도 있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부 중 일부가 뭐 강도 높은 우리가 쇄신을 해야 된다. 뭐 우리 지도부의 거취도 결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그 각각의 개인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지도부 최고위원들의 의견들은 김기현 대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언론에 공표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예. 결국 이 지도부의 행방, 그다음에 앞으로 뭐 새로운 위원회들의 등장 여부는 결국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의총이 가장 핵심적인 분기점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아마 네. 내일 정도가 되면 예. 지도부의 방향성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이 내일 여는 이 긴급 의원총회에 쏠립니다.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쇄신안도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돌파를 할 예. 어떤 특별한 안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쇄신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인적 쇄신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정책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쇄신해가지고 이것을 이 위기를 수습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뭐 어떤 정책을 내놔가지고 뭐 민생 위주로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지금 먹히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위를 띄우겠다든가 이런 말도 지금은 그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예. 어차피 이게 인적 쇄신에 이 불길이 당겨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인적 쇄신 불길이 과연 임명적 여기에 거칠 것인가 그 문제가 내일 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그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백가증명식의 그 말이 나와도 그것을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각자 의원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다 내지만 네. 집권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이 당과 그 정부와 그 대통령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그 지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인적 쇄신, 대대적 인적 쇄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 한 30명을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각에서도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박진 그 현역 의원들 추경호 이렇게 해서 예. 나오게 되면은 개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이 당도 인적 쇄신의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권 세축이 전체가 인적 쇄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컨트롤 타워는 아무래도 용산일 수밖에 없으니까. 개각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개각과 없다. 다 맞물리죠. 개각과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내일 당장 결론은 나오지 않고 인적 쇄신은 조금 있으면은 같은 그 조류 속에서 아마 단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보다 독립적인 자율적인 움직임,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이번 선거를 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번 상황도 결국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어떤 뭐 지시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사실상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현 친정 체제 그 이유는 그전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워낙 서로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에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서 사실상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어떻게 보면 용산의 의정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사면해준 것부터.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졌기 때문에 선거에 졌는데다 그냥 진 것이 아니고 17% 차이면은 2020년 총선 때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 정무수석이나 대신 나서가지고 아마 그 당과 긴밀한 협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윤심이 실리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직자의 사퇴권을 두고 민주당이 입장을 냈어요.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당 지도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에서 그럼 말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만 바뀌는 이 형국이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분명히 무공천 기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공천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참패를 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임명직 당직자만 물러나는 수순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라는 또는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만으로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없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실제 국정 기조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바꾸시고 그냥 가시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하죠. 정치적으로야 유리합니다만은 전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아젠다를 좀 지금이라도 정하시는 게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뭐 했습니까? 777이라고 했어요. 뭐라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든 못 달성하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 이 정도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777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거 이런 걸 딱 떠올렸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번 1년 반 동안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평가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상반기에 상당히 외교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셨어요. 이제는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아젠다를 이제 늦어졌지만은 지금이라도 내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그 구호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민생과 연결되는 건 아닌 것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니 야당에서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봐라. 이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았느냐,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기조는 못 바꿉니다. 못 바꾼다. 이 대통령으로 그런 정권을 잡은 이유가 과거 그 문재인 정권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 욕망 때문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 그 정책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들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 강화나 아니면은 노동 개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추진할 것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 하나 졌다고 해서 이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기조를 바꾸라고 하지만 예. 대신에 기조는 안 바꿔도 큰 방향도 그대로 가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기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론은 조금 변화가 있을 바꿀 수가 것이다.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가장 유효한 것이 인적쇄신이고 그 인적쇄신이 지금 임박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갔는데 이 내용도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질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간다 이렇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국감장에도 안 나오고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은 건가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한테 예. 제가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아,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뭔지 그냥 단순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 상태 때문에 회복 그렇다. 안 되셔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변호인단에 약간 좀 그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감 참석 이후로 불참했다 재판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그 건강 상태가 아직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만한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있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재판에 앞으로 불성실하게 이렇게 참석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 외부 활동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아서 아마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에는 단식 중에도 이 검찰 수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대표의 말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은 실제 이 신체, 이 체력이 되지 않아서 참석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게 지금 뭐 일부는 참석을 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는 과거의 상황들 때문에 선택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검찰 수사나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영상 자료로도 우리가 보았지만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해놨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궁색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이 남의 재판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혐의들을 밝혀야 되는 그 재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한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단식을 했을 텐데 단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회복 진전도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벌써 강서구청장 그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나가 직접 유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하셨습니다. 이제 직접 강서구까지 가서 유세장에 가서 유세를 할 6분 정도 힘은 되지만은 글쎄요 재판장에 가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뭐 체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거든요. 게다가 처음에 재판에 못 간다고 했었던 것이 무슨 건강상의 이유를 처음에 댔던 것이 아니라 국감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국감장에도 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판이 일어나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장에도 못 가고 재판장에도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재판에 대한 시간 끌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반론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재판부에 이제 출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가 국감에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이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날의 컨디션 역시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건데 만약에 건강 상태 때문에 뭐 국감장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면 재판부에도 아마 동일한 사유를 얘기했을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처음엔 국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뭐였을 거냐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국감장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날에 갑자기 긴급하게 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는 악화가 되는 바람에 좀 급작스럽게 좀 불출석을 하게 되고 또 국감장에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재판장에게 이 국정감사 이야기를 한 것은 변명을 넘어서 전략입니다. 전략이다? 네, 왜 전략이냐 하면은
지금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 이 재판이 격주 금요일 열리기로 돼 있는데 9월 한 달 못했어요. 예. 그 단식해서 못했고 그다음에 10월 들어서 중순에 열렸는데 이것을 또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가는데 그럼 9월, 10월 거의 다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캠프의 최대 전략은 1심이 총선 전에 안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건강은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단식하면서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건강은 안 되니까 국회 일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 일정을 이야기하면 이거 앞으로도 그 대장동 그 재판할 때도 뭐 1.5회 하는데 주 1.5회 하는데 국회 일정을 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앞으로도 지금 다음 금요일에도 예. 국회 계속돼요. 그럼 그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정감사뿐이 아니고 예산으로 넘어가요. 11월 되면. 예산으로 넘어가면은 아니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느냐. 이러면서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지 예. 그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총선 전에 일단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강 상태는 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를 좀 보면요.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거든요. 이 대표는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비명계에서는 이 혁신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또 분위기가 좀 뭔가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당내에서의 분열은 지난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비명계에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렇죠.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어쩌면 법원의 재판보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단은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일단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기가 이제는 좀 약하죠. 논거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 기각 이후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뭐 내년 총선까지는 저는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비대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전혀 쏙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 돼서든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꾹 갈 것이다. 근데 혁신이란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 혁신을 띄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수용을 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혁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혁신 공천에 있어서의 일단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어서 그것은 비명계가 아니라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 혁신 공천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전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 없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사법 리스크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난 10일 그제입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빼고 이 혐의만 재판으로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백현동은 사실은 그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관계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병합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들이 좀 높고 무엇보다도 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띄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거든요. 한 2번, 3번 정도면 충분히 그냥 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은 죄가 없다. 마치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것을 가지고 나에게는 혐의가 없고 검찰의 조작 수사고 정책 수사라는 식의 프레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언어들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범죄자들을 수사해야 되는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기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아마 염두를 했던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위증교사 혐의는 앞선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는 전혀 결이 다른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좀 별도로 기소를 해가지고 따로 판단하겠다라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게 기소 이유다. 뭐 이러면서 검사를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패배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제 참패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뭐 검찰의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리고 뭐 분리 기소를 하겠다 또는 뭐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이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 검찰도 좀 초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사실 검찰한테는 굉장한 상처였을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과거와 다르게 말을 바꾸셔서 이제 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에는 한 장관께서 2월경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판사라면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거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장기화되고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검찰에 대한 민심도 좋지 않게 돌아서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매개로 뭔가 다음 총선 전략을 짜려고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해진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은 무언가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내려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보강 수사를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1년 반 이상 수사를 했는데 보강 수사할 것이 더 남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검찰의 이번 기소 사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 방식과 시점을 두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대선 8일 전 최재경 전 중수부장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최재경 전 부장이 아니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 지금 김만배 신앙님 그 가짜 인터뷰 허위 인터뷰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가짜 뉴스 뭐 대선 공작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생긴 허점을 보완하는 가짜 녹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을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대선 T-한 2주쯤에 2월 21일에 JTBC가 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커피 보도를. 그리고 그 2월 25일에 나흘 후에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호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나 조호영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 시절에 조호영은 알았어야 돼요. 알았어야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녹음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녹음 파일이 등장을 한 것이 그때 윤석열 중수 이과장 위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있었는데 가상의 최재경 중수부장을 내세워서 녹음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최재경 중수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윤석열이 내 밑에 있는데 말은 복잡하지만 내 밑에 있는데 윤석열이 조호영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은 조호영을 아는 게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 끼어 들어간 겁니다. 전체 그 뉴스 가짜 뉴스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흐름 속에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최재경이 아니었고 지금 김병욱 의원 민주당 7인회라고 하는 이재명 그 캠프에도 있었던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있었던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채모 보좌관이 최재경 역할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윤석열 후보와 조호영 씨가 안다는 것을 보도를 하기 위해서 가짜 그 녹음을 만들었고 그것을 한 그 인터넷 매체에서 이 가짜 뉴스를 그대로 녹음을 푸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이후에 대선 T-3일에 뉴스타파에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퍼뜨리고 T-1일에 그 같은 내용을 475만 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공백이 된 그 부분에 이 가짜 녹음이 들어간 거죠. 일단 검찰의 수사는 민주당 대선 캠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요.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이른바 7인회에 속합니다. 대선 당시 화천대유 토건 비리 이 진상규명 TF 단장이었고요. 앞서 언급된 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는 금연과 같은 TF의 상황실장이었거든요. 긴밀한 관계로 사실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이제 긴밀한 정황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송 의원님께서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 간의 이 허위 인터뷰 의혹 자체가 원래는 이게 뭐 대선 공작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당장 나오는 것이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다. 그건 언론 매체가
뭐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지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정치 공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 허위사실 인터뷰와 민주당 간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셈인 거거든요. 물론 김병욱 의원의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김병욱 의원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보좌관이 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가담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김병욱 의원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종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라서 그렇죠. 저는 어떤 대선 공작이라고 불리는 이 허위 녹취록 사건은 앞으로 이번 분기점을 시작으로 굉장히 가속화돼서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의혹이고 검찰의 시각이란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검찰은 이 대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최 보좌관이 이 조우영 씨 사촌을 만나 윤 후보를 공격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세요?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요. 정말 확인할 수 없는 것들, 그다음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모 보좌가 이 녹음에 되어 있는 어떤 음색을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는 사람의 음색을 분석을 해보면 금방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금방 음색이라든지 음파라든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정말 최모 보좌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로 최모 보좌관 이걸 정말 짜가지고 한 거다라고 하면 이건 범죄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요. 하지만 설마 저도 아직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설마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굳이 당시 상황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고 김병욱 의원이 친인에 속하긴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정말 정치 행로가 일단 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김병욱 의원님 평상시에 알고 있기로도 이렇게 무슨 음모론적인 아니면 이렇게 범죄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했으리라고는 전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의혹인데 이 기사를 보도한 이 허모 기자, 지난해 3월에는 녹취록이 이 기사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네, 허모 기자는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게 이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충분한 확인을 거쳤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할 도리를 다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의혹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검찰의 이제 주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도 일방적으로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찌됐든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그 보좌관 측이라든지 잘 모른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진실들, 실체적 진실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파급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와 이 점화용 토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어요. 이게 일종의 지금 한동훈 장관이 특히 그날이 이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색이 있는 그쪽에서 저런 위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저게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작극이다. 네,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CCTV로 저렇게 찍혔죠. 왜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 아파트가 상당히 보안이 강해요. 보안이 강해서 일반인들이 사는 아파트와는 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냥 가서 청소 누르면 되는데 저기는 호텔에서 어디 몇 층을 가려면은 호텔 키를 대고 돼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저 아파트가 그런 식의 보안 장치를 갖고 있는 아파트예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인데 일단 들어가는 통로가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든가 CCTV가 없는 곳에서 저번에 더 탐사에서 똑같은 곳을 갔었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도어락 열려고 했고 다시 가가지고 그때 이게 저 아파트가 다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또 그 야당 쪽에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그 자해도 하고 막 그런 소동이 있었죠. 제가 그걸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상당히 이 정치 전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저 CCTV에 잡힌 저 분이 정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 사이에서 이거 가짜 뉴스다, 자작극이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또 아닌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인지 자작극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놓고 간 사람을 일단은 좀 우리가 잡아서 찾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너 의도가 뭐냐. 근데 찾기도 전에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마치 이제 뉴스에서는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테러, 약간 위협을 한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싶고 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의도에서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한동훈, 그러니까 누가 됐든 한동훈 장관이 됐든 어떤 국무위원이 됐든 아니면 그냥 제3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누구든지 어떤 집 앞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좀 자명한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일단 이분을 저는 경찰에서 빨리 좀 잡아서 의도를 또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뭐 산소에 뭐 이렇게 누가 부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범죄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문중에서 그걸 좋은 의미로 한 거였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직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이것을 단정 짓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일단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잡아서 이 배경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